안녕하세요. 송동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해요. 부모가 있는 데서나 다른 어른들 앞에서는 얌전한 척 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다고 해서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대든다고 하고,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키우시긴 좀 힘드시겠죠. 네, 아버님 말씀대로 올해는 어떻게든 데려와서 함께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어, 정확하게 이게 질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거짓말 하는 것도 걱정이고 폭력적인 것도 걱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를 어떤 식으로 감싸줘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학을 새로 가면은 거기서 새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쓰셨습니다. 어, 아버님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지만은 사실 그 4살부터 12살 때까지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을 부모가 떨어져서 지냈던 이 아이가 사실은 마음속에 상당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어른들 앞에서 얌전한 척 하다가 학교나 학원에서 폭력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폭력적인 까닭은 이 아이가 분노 조절하는 것, 감정 조절하는 것, 충동을 억제하는 것, 화를 조절하는 것, 이런 방법들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물론 이제 이때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그런 아이들 그냥 봐줬을 수도 있고요. 허용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참으란 얘기밖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 그럼 못 쓴다 이런 얘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참으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실제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자기 어떤 감정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맺힌 게 있거나 이런 상처나 이런 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그것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부모들 앞에서는 억누르고 있다가 나가서 터지는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은 꽤 많죠. 그래서 어렸을 때의 어떤 그 분노 조절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분노 조절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충분히 이해를 받는 거기서 이제 그 아이가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가 감정이 상해 있거나 힘들어할 때 그때 부모가 아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니? 너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무슨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니? 엄마가 알면 안 될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것을 다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런 것들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아이는 차차차차 자기 감정을 다스려가게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감정을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다시 그런 상태가 오더라도 아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를 스스로 알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가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또한 남들의 감정을 읽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어울릴 때 자주 마찰이 일어나거나 싸우기도 하죠. 내가 뜻하는 바를 그 아이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여전히 있죠. 사실 그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사랑,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아낌없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예요. 나를 다른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부모만큼은 나를 철저하게 믿는다는 이 강한 믿음, 거기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거기서부터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가치와 나는 그래도 나는 어떤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신념의 합인 자존감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이 자존감이 굳건하게 기반이 돼 있어야, 마음속에 자존감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아이는 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는 지금 그게 많이 부족해요. 감정을 조절하는 법 모르니까 어느 곳에서는 참기만 하고 어느 곳에서는 터뜨리기만 하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나를 이해 못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한테 막대하고 남의 어떤 마음속도 이해도 잘 못하고, 이런 과정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는 그런 어떤 그 성격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아이가 어떤 이제 안 좋은, 같이 살다 보면 계속 부딪힐 텐데요. 아이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굉장히 서투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이랑 같이 이렇게 다정다감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아이와의 대화 방법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조금씩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짧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보실 때와 부모님이 보지 않았을 때 행동이 다른 것은 자기의 충동 억제, 화 조절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원인,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아이의 속마음을 충분히 읽어줘서 아이가 부모에게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클 때까지 그 중간중간에 부딪히게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른 어떤 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런 대화 방법을 차근차근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좋은 책 하나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를 보면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주위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느끼기엔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감싸 안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 주위 사람들이 사람 잡겠습니다. 선무당이 정말 사람 잡아요. 아예 버릇을 고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은 아이한테 아예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거 버릇 고치겠다고 다그쳤을 때 이 아이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부모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뛰어나간다는 그런 어떤 우려가 제가 들어요. 그 전에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른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옛날 걸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표지도 바뀌었고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다 비슷하고 그들 상황도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얼추 비슷합니다. 겪는 과정 자체가 다 비슷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큰딸과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 딸,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 막내 아들을 둔 제가 이렇게 늦게 교육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큰딸은 그런대로 공부를 해서 제 욕심에는 덜 차지만 그만하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인 남매에게는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침 이웃에 저와 비슷한 분이 같이 강의를 나가자고 하는 바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 언행이 바뀌자 제가 신경 쓰는 두 아들의 반응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가령 집에 돌아올 때의 시간에 3, 40분이나 늦게 들어오면 도대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하며 쏘아붙이던 제가 늦었네. 엄마가 많이 기다렸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어. 라고 배운 대로 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친구랑 잠깐 얘기하고 온다는 게 늦었어요. 일찍 다니고 열심히 할게요. 라고요. 배운 각본보다 더 순탄하게 대답이 나와 싱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하게도 대학생인 큰딸에게서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예정보다 거의 1시간이나 늦게 들어온 딸에게 꾹 참음을 말했죠. 늦었네. 엄마 많이 기다렸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는지 몰라. 세요? 엄마답지 않게 징그러워요. 그냥 엄마 성격대로 말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미안하다가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세상에 뭐라고? 엄마가 징그럽다? 너 그 말버릇 어디서 배웠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엄마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제 집에 온 것 같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엄마 놀리고 빈정대다니. 뭐? 엄마가 징그럽다고? 왜요? 엄마는 제가 징그럽다고 해도 괜찮고 저는 엄마에게 징그럽다는 말을 하면 안 되나요? 그 교양 있게 배운 말은 엄마가 끔찍이 아끼는 동생들에게나 하세요. 세상에. 전 기가 막혔습니다. 큰딸이 늘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대학생이 된 딸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다니요. 애미가 화가 났을 때 자식에게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된 딸이 대학에 와서 뭘 배우길래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맞이인 제가 첫아이를 낳자 오랜만에 아기를 본 친정 식구들은 모든 관심을 아기에게로 쏟았습니다. 사랑을 듬뿍 다 받았죠.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자 큰아기는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아기 얼굴을 쓰다듬으며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도 느닷없이 뺨을 찰싹찰싹 때려 아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사남매를 키웠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래요. 유난히 셈이 많았나 봐요. 저는 달래고 설득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때리기도 했지만 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내로 아들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이의 뒤치다거리가 어려워서 큰아이는 1년 일찍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게 되자 친정에서 큰딸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늘 친정 가까이 살면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힘들었지만 저 혼자서 세 아이를 돌볼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남동생이 결혼해서 올케가 제 아이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딸을 보기 위해 빠짐없이 친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딸은 어딘가 낯선 아이 같았습니다. 제게 달려와 폭 안긴 적이 없었어요. 쭈삣거리며 엉거주춤 눈치를 보더라고요. 풀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 뒤 남편이 서울로 재발령을 받아 돌아오면서 큰아이와 합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했습니다. 때로는 제 속으로 낳은 아이인가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나갔다 돌아오면 동생 남매는 달려와 매달리면서 큰아이는 매달리지만 큰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멀리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이라도 잡으면 슬그머니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딸은 무난하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남들처럼 과외도 못 시키고 동네 학원에나 보냈으니까요. 그러나 대학생이 된 큰딸은 동생들이 도움을 청하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도 그랬어. 저는 야속했지만 학교 졸업하면 시집이나 보내야지. 그때까지만 참자고 인내로 버텼습니다. 이번에 이 교육을 시작할 때도 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좋은 엄마 되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부탁한다. 작은 두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우리 엄마 정말 멋있는데요? 그때 동생의 말을 받아서 큰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채? 뭐 찾고 있네. 사람이 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더니 아직 갈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웬일이셔? 아니, 대학생 말투가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나요? 선생님께서는 자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쌓인 응어리의 신호이므로 맞대응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인내하면서 기회를 찾으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차라리 배우지 말 것을 괜히 배운다고 나서서 이 고생을 하다니요. 그리고 응어리라니. 걔가 무슨 응어리가 있겠어요. 전 딸에게 응어리 쌓일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수지 어머니는 가끔 투정을 했다. 그러나 정규과정을 마치고 한 달 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수지 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 그랬구나 하는 말로 받아주었습니다. 특별히 큰아이에게 관심을 쏟았지요. 차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딸이 응어리를 풀어놓았어요. 아니 토해 내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고 없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큰딸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제 방을 정중하게 노크하고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의 솔직한 대답을 들을 만한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 여쭙는데요. 엄마가 저를 낳으셨나요? 엄마가 제 생모가 맞나요? 아니, 얘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질문이라고 하니?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침착해야지. 자신을 달래면서. 그럼 내가 너를 낳고 말고 내가 너 수지를 낳았단 말이야. 의심스럽거든. 할머니, 삼촌, 고모, 아빠, 네가 태어났던 병원의 간호사, 의사 다 확인해봐. 그것도 부족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라도 해보든가. 알았어요. 저 자신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자책했지만 엄마에게 꼭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낳은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랬구나. 네가 엄마에게 얼마나 섭섭한 일이 많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니? 아이는 말이 없고요. 미안하다. 이애미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다니. 엄마는 늘 저랑 동생들이랑 차별을 했어요. 뭐라고? 내가 차별을 했다고? 이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동안 네가 소외감을 느끼며 외로워했구나. 엄마는 동생들만 데리고 아빠랑 살았어요. 저만 빼놓고. 저만 할머니 집에 두고. 엄마는 한참이나 지나 한 번씩 다녀가셨어요. 저는 엄마가 저만큼 보이면 달려갔어요. 엄마에게 폭 안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기는커녕 첫마디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지야, 할머니 말씀 잘 들었니? 외숙모님 말씀은? 그리고 옆에 계신 할머니께 캐물으셨어요. 어머니, 수지가 집안 식구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따지고 추궁하고 확인했어요. 제가 주춤하면서도 엄마가 안아주길 기다리면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어제도 어디서 늦었는지 온 식구가 참느라고 애먹고 옷은 꼭 자기가 입고 싶은 옷만 입겠다고 외숙모 애먹인다. 누구 닮아 고집이 황소고집인지. 할머니가 일러 바쳤죠. 엄마는 제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사납게 변했죠. 그때의 제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엄마에게 안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엄마도 저를 안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를 야단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하면서 훈계하고 타일렀어요. 엄마 기억하세요? 미안하다, 정말. 잠깐요. 엄마의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외숙모에게 말했더니 조금 전까지도 건강하셨던 분이 몸이 아파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할머니까지도 외숙모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 하시더라고요. 전 생각했어요. 난 어디서 데려다 키우는 아이구나 하고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멀어져 갈 때 달려가 엄마 붙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갈래. 엄마랑 우리 집에 갈래. 그러나 엄마는 제게 싸늘하게 다짐만 받았어요. 할머니 말씀, 외삼촌, 외숙모 말씀, 유치원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떼쓰지 말고, 늦지 말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게서 멀어져 갈 때까지요. 수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지? 엄마도 널 굉장히 보고 싶었어. 우리 수지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만 할머니 집에 남겨놓고 가서 미안해. 엄마가 빨리 가서 널 데려갈게. 엄마 너 보러 빨리 올게. 이런 말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면 전 굳게 결심했죠. 다음에 엄마가 왔다가 갈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지. 엄마한테 우리 집에 데려가 달라고 매달려야지. 할머니, 삼촌, 외숙모 안녕하고 엄마랑 손잡고 가야지. 그러나 그건 매번 제 꿈일 뿐이었어요. 엄마가 다녀간 날에는 베개가 다 젖도록 혼자 울었어요. 한 번, 두 번 결심하다가 결국 포기했죠. 그때는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그 슬픔들을 혼자서 이겨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엄마가 제 입장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해하시려고 한 적이 있으세요? 엄마는 절 떨어뜨려 놓고 편안하셨을지 모르지만 전 늘 고통 속에서 헤맸어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제 나 같은 귀찮은 존재 어쩔 수도 없고 대학만 나오면 빨리 시집 보내버리고 싶죠. 전 절대로 시집 안 가요. 엄마가 저에게 했듯이 나도 그럴까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요. 딸은 손익김에 울었습니다. 제 딸이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은 아마 제 기억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지는 거의 울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은 습관처럼 움찔 빠져나가려다가 순하게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팔에 힘을 주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지야, 이 어리석은 엄마를 정말 용서해. 엄마는 한 번도 내 입장에서 널 헤아리지 못했어. 일방적으로 힘만 사용하고 엄마 편할 생각만 했어. 널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얼마가 지났는지 수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엄마랑 이런 얘기 나누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제가 한두 마디만 하면 엄마는 제 말을 가로막고 엄마나 외갓집 입장만 변명하셨어요. 외숙모가 아파서 유치원 안 가신 얘기도 엄마는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외숙모가 이 뜻을 했다고요. 그러나 유치원생인 저는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사실을 눈치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눈치로 이해했어야 했다고 주입시키려고 했어요. 제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해서 도저히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 입장을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니까 속이 후련해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부터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고맙다, 수지야. 그렇게 너를 괴롭혔는데도 이렇게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맙다. 하느님은 은총을 복으로 주시지만 때로는 고통으로 주시기도 하신다면서요. 그날 밤 늦게까지 켜진 수지의 방에 불을 끄려고 들어갔습니다. 엎드린 채 잠이 든 수지의 머리와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만 2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전 목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21년간 딸에게 주었던 큰 상처들을 받아안고 괴로움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동생들을 다독거리며 도와주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큰 딸과 저와의 막힌 사랑의 통로를 어떻게 뚫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민정 선생님의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요. 글이 너무 따뜻해요. 따뜻해서 이런 글을 읽다가 보면은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친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그런 아이입니다. 꼭 참고 있던 것을 21년이 지나서야 털어놓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삐딱했던 것이 부모에게 충분히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게 된 그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요. 아이가 실제로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다른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요. 오로지 몇 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지냈던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말이 옳다 하면서 그렇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긍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아이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조금씩 아빠에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요.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거짓말과 지금 6학년이 된 상태였던 거짓말은 종류가 다른 거짓말입니다. 저학년 때 또는 유아 때 하는 거짓말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짓말은 조금은 달라요. 뭔가 숨기고 싶고 얘기하기 싫은 거겠죠. 그런 것들 왜 거짓말했냐라고 다그치지 마시고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조금은 돌아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정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먼저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만큼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학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다고 하셨죠. 걱정이 된다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 그리고 남의 말을 공감할 줄 아는 아이는 절대로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다 적응할 수 있는 게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무 많은 걸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충분한 사랑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이민정 선생님 책을 포함해서 관련 책들을 읽어가시면서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그렇게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 다 무시하시고 오로지 아이를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빠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정말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은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길게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꼭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